안녕하세요. 감동 느낌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소식입니다. 아니, 믿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죠. 포브스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무려 6위에 올랐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프랑스 7위, 일본 8위보다 위에 말입니다. 잠깐, 여러분 지금 제 말을 제대로 들으셨나요? 대한민국이 프랑스와 일본을 제치고 세계 6위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그 나라가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 6위 강대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그 뒤에 숨겨진 70년간의 기적 같은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날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미리 눌러주시고 우리 조상들과 선배들이 이뤄낸 이 감동적인 대서사실을 함께 떠나볼까요? 저는 2025년 2월의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포브스와 US 뉴스가 공동으로 발표한 세계 강대국 순위를 보는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커피컵이 떨렸거든요. 미국 1위, 중국 2위, 러시아 3위까지는 예상했습니다. 영국 4위, 독일 5위도 그럭저럭 이해할 만했죠. 하지만 6위에 적힌 그 이름을 본 순간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면서 말이에요.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설마 우리가 일본을 넘어서다니?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에 들썩였거든요. CNN은 긴급 뉴스로 이 소식을 다뤘고 한국의 놀라운 부상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BBC는 아시아 질서의 역사적 변화라며 30분짜리 특별 프로그램을 방송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일본 NHK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뉴스를 읽으면서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거든요.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습니다라는 멘트를 할 때 그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7위, 일본 8위. 이 순위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세계 질서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수백 년간 서구 열강이 주도해온 국제 질서에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하나가 당당히 이름을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해진 걸까? 제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고생하셨고 아버지가 6.25 전쟁을 겪으셨던 그 나라가 말이에요. 1960년대 굶주림에 시달리며 보릿고개를 넘기던 그 나라가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시민들은 카페에서, 지하철에서, 회사에서 이 소식을 나누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죠. 우리가 해냈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내가 살아서 이런 날을 보다니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70년간 온 국민이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온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과연 무엇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끌어올린 걸까요?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순위를 보며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군사력과 경제력만으로 강대국을 판단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요. 21세기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만들어진 시대였습니다. 포브스가 제시한 평가 기준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리더십, 경제 영향력, 정치력, 국제 동맹, 군사력. 이 5가지가 바로 21세기 강대국의 조건이었죠. 단순히 탱크 몇 대, 전투기 몇 대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이제 세계를 움직인다. 한 국제정치학자의 말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과거 19세기, 20세기의 강대국은 식민지를 얼마나 많이 거느렸느냐, 군함을 얼마나 많이 보유했느냐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BTS가 UN 총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이 미군의 항공모함보다 더 큰 파급력을 만들어내죠.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인이 오징어 게임을 보는 장면이 어떤 외교 협상보다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발휘합니다. 삼성 반도체 없이는 애플의 아이폰도 테슬라의 전기차도 만들어질 수 없으니까요. 저는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신 할아버지는 나라가 약하면 국민이 고생한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나라가 멋있으면 국민이 자랑스럽다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소프트 파워라는 단어가 이렇게 현실감 있게 다가온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드라마, 음악, 게임, 기술, 심지어 김치와 비빔밥까지도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21세기식 국력이었습니다. 한 미국의 정치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의 완벽한 조합을 보여주는 나라다. 이것이 바로 미래형 강대국의 모델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하드파워는 어느 정도일까요? 경제력과 기술력에서도 정말 세계 6위 수준에 올랐을까요? 그 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 앞에 서서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이 건물 안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칩 하나가 전 세계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심장이 되고 있다니 말이에요. 1960년대 1인당 소득 $100, 지금은 36,000달러. 이 숫자가 저에게는 그저 차가운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보릿고개를 넘기며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드시던 그 시절과 제가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지금, 이 모든 변화가 단 60년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거든요. 반도체, 배터리,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삼성과 SK하이닉스, LG가 만든 기술 표준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단순한 제조를 넘어서 세계 공급망의 심장부를 우리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 때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 때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핵심 부품이죠. 전 세계 데이터 센터와 AI 서버가 SK하이닉스의 고성능 메모리로 돌아갑니다. 어느 미국 기술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현대 디지털 문명이 하루도 돌아갈 수 없다. 과장 같지만 실제로는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였어요. 저는 포항제철소도 다녀왔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쌀도 제대로 못 키우는 나라가 철강을 하겠다고 비웃던 세계은행 관계자들의 말을 뒤집어 버린 그 현장이었죠. 지금 포스코는 세계 5위 철강 기업이 되어 전 세계 건설 현장의 뼈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과 유럽 거리를 달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단순히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기차와 수소차 분야에서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니까요. 조선업에서는 여전히 세계 1위를 유지하며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LNG선을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960년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2025년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기까지 그 뒤에는 온 국민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거든요. 경제력만으로는 강대국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강대국이 되려면 자국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있어야 하죠. 과연 우리의 군사력은 어떨까요? 저는 경남 창원의 한화시스템 공장에서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K2 흑표 전차가 최첨단 로봇 생산 라인을 따라 움직이며 완성되어 가는 모습이었죠. 이 전차들이 몇 달 후면 폴란드와 루마니아, 평원을 달릴 거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무대에서 한국산 무기가 선택받는 이유는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전국의 방산업체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1950년 6.25 전쟁 때는 총알 한 발, 깡통 하나까지 미군에게 의존해야 했던 나라였거든요. 1960년대에는 M16 소총조차 미국에서 수입해야 했고 1970년대까지도 F4 팬텀기를 사와서 겨우 하늘을 지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K2 흑표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르트2와 미국의 에미레이트, 에이브람스와
당당히 경쟁하며 세계 시장에서 선택받고 있습니다. K9 천둥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주포가 되었죠. FA50 경공격기는 동남아시아와 중동, 남미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672대를 무려 150억 달러에 주문했을 때 독일과 미국 언론들이 보인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언제 이렇게 강해졌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다니. 호주는 우리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 보급차를 선택했습니다. 미국 M109와 영국 AS90을 제치고 말이에요. UAE는 천궁2 중거리 방공미사일을 도입해 걸프 지역의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죠. 노르웨이는 K9 자주포로 러시아 국경 지역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한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성능도 뛰어나고 가격도 합리적이다. 무엇보다 실전에서 검증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맞습니다. 북한과 70년간 대치하며 쌓아온 기술력과 실전 경험. 이것이 바로 우리 방산업체들의 핵심 경쟁력이었습니다. 세계 군사력 평가 기관들이 한국을 유비권으로 평가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KAI에서 개발 중인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이미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에 참여했고 여러 나라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가 세계 하늘을 누비게 될 날도 머지않았어요. 하지만 하드파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며 한국을 동경하게 만드는 그 신비한 힘 말이에요. 저는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에 BTS가 나오자 수백 명의 미국인, 유럽인, 남미인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모습이었죠.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좋아하게 된 순간. K-팝, K-드라마, K-무비, K-푸드. 이 단어들이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말이에요. 이것은 그 어떤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강력한 소프트 파워였습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한 카페에서 만난 프랑스 대학생 클레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생충을 보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한국 드라마와 K-팝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언젠가 서울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런던 코벤트 가든에서 만난 영국 청년 제임스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BTS 때문에 한국 문화를 알게 됐고 지금은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에 취직하는 게 꿈이에요. 이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일상과 라이프 스타일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든 한류는 더 이상 단순한 연예 콘텐츠가 아니었죠. 한국에 대한 동경과 호감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외교 무기가 되었습니다. 넷플릭스 최고 콘텐츠 책임자 테드 사란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콘텐츠가 바로 한국 콘텐츠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서 1억 1,100만 명이 본 역대 최고 시청률 기록을 세웠을 때 그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선 문화적 현상이었어요.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콘서트장에서 60개국 팬들이 각자의 언어로 한국어 가사를 완벽하게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지구 반대편의 먼 나라가 아니라 가고 싶고 닮고 싶은 동경의 대상이었거든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가 23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에서는 한국학과 개설이 러시를 이루고 있고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도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성취가 하루아침에 이뤄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절망적인 위기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바꾼 대한민국 특유의 저력이 숨어 있었거든요. 저는 1997년 11월 21일을 기억합니다. IMF 외환위기가 터져서 온 나라가 절망에 빠졌던 그날 말이에요. 나라가 망할 뻔했던 위기를 기회로 바꾸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보여준 불굴의 정신력이었습니다. 세계은행이 정의한 중진국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1인당 소득 1만 달러 수준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현상이죠.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동남아의 말레이시아와 태국, 심지어 석유 부국인 베네수엘라까지도 이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계은행과 OECD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단 하나의 나라, 중진국 함정을 완전히 뛰어넘어 진정한 선진국 클럽에 진입한 지구상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세계 경제사에 길이 남을 기적이었어요. IMF 위기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저의 아버지는 30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하셨어요. 어머니는 결혼할 때 받으신 금 반지와 목걸이를 모두 내놓으셨죠. 하지만 그때 온 국민이 보여준 단결력과 저력은 정말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IMF를 갑자, 금 모으기로 나라를 구하자는 구호 아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주부들은 갑오로 간직하던 금부치를 선뜻 내놓았고 어린 학생들까지 용돈을 모아서 성금함에 넣었어요. 227톤의 금이 모였고 이는 당시 IMF 차관 195억 달러의 10%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기업들도 달랐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추지 않았어요. 반도체와 IT, 자동차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죠. 정부도 혁신적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IT 벤처 육성과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했어요. 노무현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늘렸고 이명박 정부는 녹색 성장을 내세웠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IT 혁명의 물결을 완벽하게 타고 삼성전자는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세계 5위 자동차 회사로 도약했고 LG는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었어요. 한국과학기술원의 이정동 교수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IMF 위기가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안주하려던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세계 최고를 목표로 혁신하기 시작했거든. 교육열과 R&D, 투자도 한몫했습니다. OECD 국가 중 R&D 투자 비율 1위.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켰죠. 2010년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2021년에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공식 변경되는 순간. 그때 정말 온 국민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런 놀라운 성과가 다른 나라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특히 오랫동안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해온 일본에게는 말이에요. 저는 도쿄 신주쿠의 대형 서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에 추월당한 일본. 한국은 어떻게 일본을 넘어섰나. 잃어버린 30년과 한국의 기적 같은 제목의 책들이 베스트셀러 코너를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NHK 뉴스를 시청하던 일본인들의 온라인 댓글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다. 우리가 한국보다 아래라니. 1990년대만 해도 한국은 우리의 절반도 안 됐는데 아시아의 리더는 이제 한국인가? 충격과 당황.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인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드러났어요. 8위로 밀려난 일본의 충격은 정말 컸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주일 연속 특집 기사를 실었고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의 위기, 어디서 길을 잃었나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기획 시리즈를 연재했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경제 전문지답게 한국 경제의 역동성, 일본 경제의 정체성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한 일본 정치평론가는 TV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르는 장기 경제 침체가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다. 한국의 성장 속도와 혁신 능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부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젊은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한국에 대한 관심과 존경이 더 높아졌거든요. 도쿄 하라주쿠와 시부야에서는 한류 패션과 K-팝이 완전히 일상이 되었어요. 한국은 경쟁자인가
파트너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세대에 따라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기성세대는 충격과 경계심을, 젊은 세대는 호기심과 동경을 보였죠. 반면 프랑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7위로 밀려났음에도 파리지앵들은 놀랍도록 태연했어요. 르피가로 신문은 단 2문단으로만 이 소식을 다뤘고 르몽드는 아예 간과해버렸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에서 만난 프랑스인 피에르는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위가 뭐 그리 중요한가? 우리에게는 2000년 역사의 문화유산이 있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지 않나. 루이비통과 샤넬, 헤르메스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프랑스의 이런 자신감은 프랑코포니 54개국과의 네트워크, 럭셔리 브랜드의 절대적 영향력, 그리고 문화 대국으로서의 자부심에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명품 시장의 70%를 프랑스 브랜드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독일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5위를 유지한 독일 언론들은 한국의 놀라운 성장을 축하한다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유럽연합 27개국의 경제적 리더라는 확고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 6위 강대국이 된 한국은 앞으로 어떤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저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 서서 정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국제 무대의 방관자나 추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거든요. 세계 6위 강대국으로서 감당해야 할 무게와 책임이 어깨를 짓누르는 느낌이었어요. 기후변화 문제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이제는 결정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탄소 중립 2050 목표, 그린 뉴딜 정책, 재생에너지 확대. 한국의 선택이 전 세계 환경 정책의 방향을 좌우하게 되었죠. AI와 반도체 기술 규제, 디지털 플랫폼 정책에서도 우리의 의견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 대통령의 발언과 제안이 주목받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서울 G20에서 보여준 리더십,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K방역 모델 제시, 이런 것들이 바로 21세기 강대국의 모습이었어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던 나라답게 이제는 그 명성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발휘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 활동, 개발도상국 지원, 국제 분쟁 조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가장 큰 산이죠. 70년단 분단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사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과제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균형 있는 실용 외교를 펼쳐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도전이에요. 내부적으로는 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졌어요. 청년 실업과 부동산 문제, 심화되는 사회 갈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강대국 지위도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외교안보연구원의 한 수석 연구위원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축복이자 동시에 엄청난 부담이다. 모든 선택에 책임이 따르고 모든 발언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의 대응, 중동 사태에서의 중재 역할,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개발협력 확대. 전 세계가 한국의 선택과 리더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K-뉴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로 대표되는 한국형 발전 모델이 개발도상국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죠. 우리는 이제 자랑스러운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최빈국을 거쳐 지금까지 온 이 기적 같은 여정. 우리 조상들과 부모님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일궈낸 이 놀라운 성취.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이자 인류 문명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그 답은 바로 우리 모두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감동 느낌과 함께 살펴본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장 스토리, 정말 어떠셨나요? 1960년대 세계 최빈국에서 2025년 세계 6위 강대국까지. 이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선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가 완벽하게 조화된 한국만의 독창적인 발전 모델이 이제 전 세계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죠. 특히 중진국 함정을 뛰어넘은 지구상 유일한 나라라는 점에서 우리의 성공 사례는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IMF 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만든 국민적 저력, 그리고 BTS와 기생충으로 대표되는 문화 한류까지.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과 함께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감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강대국의 지위는 그냥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유산이거든요. 감동 느낌은 항상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을 분석하고 여러분께 정확하면서도 감동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미래 과제가 무엇인지, 또 어떤 점에서 가장 자랑스러우셨는지 의견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주변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우리나라의 놀라운 발전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더욱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느낌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